안분지족 청산뉴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대회 결승전 진행의 이주영입니다. 먼저 결승전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총 28분입니다. 기조연설 각 1분, 자유토론 각 12분, 맺은말은 각 1분입니다. 기조연설은 찬성팀부터, 그리고 자유토론과 맺은말은 반대팀부터 시작됩니다. 아울러 자유토론 시 발언 시간은 회당 2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시간 확인은 앞에 마련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팀은 무대를 객석을 바라보고 왼편에 있고요. 또 반대팀은 그 맞은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와 또 발언 요지 등을 적은 원고는 팀당 A4 용지 크기의 10장 이내에서 소지 가능합니다. 토론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만을 사용하되 토론 중에 제시 이용되는 자료의 출처나 근거 등에 대해서는 상대측의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 토론 시간, 토론 방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드리고 나서부터 저를 잘 안 보더라고요. 뭔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우선 그럼 오늘 찬성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네, 켜져 있을 겁니다. 네. 네, 찬성팀 안분지족이라고 이름을 들었는데요. 이 박정호 학생이 팀명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저희 팀의 2명 참가자 모두 교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먼저 참석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안분지족이라는 팀 이름은 이제 토론의 승패에 상관없이 만족하고 이런 청소년에 관련된 논의를 함에 기쁘게 참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족한다면 혹시 양보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양보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바로 이메인 학생이 오늘 이번 결승전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앞서 박정우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는 승패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이번 논의에 참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 입법자의 마음으로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목소리에서 힘이 넘칩니다. 바로 이어서 반대팀 청산유수팀 만나보겠습니다. 류다빈 학생이 청산유수 그 팀명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희 팀명은 저희의 강점을 제대로 살린 팀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은 둘 다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또박또박한 말 전달력이 강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팀명을 청산유수라고 정했습니다. 목소리 힘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청산유수팀에는 류다빈 학생, 또 류세빈 학생이 같이 있더라고요. 이름에 류자랑 빈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어떤 사이인가요? 제가 언니예요. 아, 진짜요? 쌍둥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자매예요. 자매가 함께. 저희 집도 자매가 셋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참 부럽습니다. 네. 그럼 유세빈 학생이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올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일단 결승까지 올라온 거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을 이제 두 팀을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젠 결승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토론 논제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입니다. 양 팀이 어떤 논거를 들어 토론을 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기조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구조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 미성년자로, 소년법에서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 소년으로 규정합니다. 최근 촉법 소년의 일부 강력 범죄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먼저 저연령대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살인, 폭력, 강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그 질 또한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인지 발달론에 의해 촉법소년 또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존재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가장 발달한 인지적 조작 단계인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은 범죄 상황에서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피해 사실의 정도는 가해자의 신상과 전혀 무관하고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외면이자 사회 정의의 명백한 훼손입니다. 따라서 찬성 측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네, 찬성팀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팀 기조연설이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저희 측은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하향 조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보호처분 및 소년범들을 교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하향 조정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령을 하향시키는 것은 긍정적 효과가 드러나지 않으며 우려할 점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추가로 형사 미성년자 나이 하향 조정은 소년들에게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로의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대부분의 소년범들은 결국 사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화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사법체계의 의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및 의견은 자유토론 시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 팀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팀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각 12분입니다. 1회 발언 시간은 팀당 2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팀부터 자유토론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성팀에서 저연령대 범죄 흉포화를 근거로 드셨는데요. 형법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2016년 흉악범죄가 2016년 전체 소년 형법 범죄 중 5.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년의 흉악범죄 비율이 높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쉽게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흉악 등의 강력범죄는 2008년 이후 거의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흉악범죄 인원수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폭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2배에 가까운 4,049명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3,158년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 2015년에는 2,713명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하다가 2016년에는 다시 3,349명으로 전년 대비 2.23%로 증가하였습니다. 흉악 범죄 인원은 증감을 거쳐서 전체 인원 수는 큰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찬성 측에서는 통계를 근거로 저연령대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2008년 이후 유지가 되고 있고 증가하지 않고 감소되고 있다는 추세를 나타낸 자료의 출처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본 출처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네, 해당 논문에 나온 통계 자료는 법무연수원의 2017 범죄백서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범죄백서라는 통계 자료는 소년범죄의 저연령대의 흉포화를 다루는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의 해당 통계는 검찰청의 범죄 분석이라는 통계 자료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범죄는 대개 경찰서에서 관할하며 이 소년보호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검찰청이랑 상당히 거리가 먼 수사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소년범죄에서 검찰청의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되며 저연령대 범죄의 흉포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측에서 반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연설에서 청소년은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법 체계의 의무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체계는 소년 보호 이념을 이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소년법 제1조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처우의 주요 목적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로서 정신적, 지능적 측면에서도 완전한 변별 능력이나 제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의 비행과 범죄는 소년을 둘러싸는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년들의 비행은 본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측의 입장이며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 있어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이라는 대상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의 책임을 형사 미성년자에게만 부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소년보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경을 고려해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년범과 성인범을 구분하여야 하는 근거고, 현 논의는 이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가로, 해당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 성숙함이 입증된 소년의 연령대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성숙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을 입증하는 자료로 피아제 이론이라고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행 형법이 우리 청소년들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한 근거는 인지, 판단, 결정 능력이 결여된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아제 이론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인지적 조작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지적 발달의 최종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책임 조각 사유가 미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발언을 잠시 정정하자면 만 14세 이상이 아니라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은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였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성숙함이 입증된 소년에 대해서 처벌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아야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속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13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벌이 부과될 경우 형벌을 통한 낙인 효과와 범죄 학습과 같은 부정적 기능 때문에 대상 소년의 재사회화의 효과를 거두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제재를 확대하는 방향은 아동에 대해 가능한 자유박탈 처분의 부과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연령 하향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측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연령은 어느 정도로 하향하는 것이 적합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마지막에 구체적인 연령대 설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본 논의와 함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피아제 인지 발달론에 따라 12세부터 판단 능력이 인정된다고 생각했기에 책임 조각 사유에 미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인 만 12세에서 13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범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UN 아동 권리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UN의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만 12세 미만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낙인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낙인 효과에 대해서 저희도 반문하겠습니다. 네, 가해자의 낙인 효과만 고려하다가는 우리 형법의 궁극적 목적인 응보, 즉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하여 고려해 보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피해자의 권리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을 어떠한 한 사례를 통해 밝히겠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입장에서 엄벌주의로 나아간 미국의 경험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피해자 권리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논의가 레이건 정부의 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벌주의 형사 정책을 지향하던 미국이 최근 소년법 적용 연령을 오히려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하고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하향 조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과 그들의 감정을 배려해 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소년범들에게 엄벌을 가하는 범위를 확장시켜 실패를 거듭하고 다시 적용 연령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 그들을 위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지 의문이 생깁니다. 네, 먼저 미국의 사례를 활용하여서 우리나라도 이런 외국에 엄벌화했다가 반성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주시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몇몇 주에서는 상향 조정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도 50개 주 중에 35개 주 이상이 이런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에 관련해서는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향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형사적인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모두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잔혹한 사례, 악용 사례 혹은 치밀한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네, 그와 관련해서 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서는 실제로 저연령대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숙한가 혹은 미성숙한가에 대한 논의도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성숙하다는 증거로 피아제 이론을 들었습니다만, 반대 측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증거 자료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 성장 면에서 변화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 나이의 소년들이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까지 상향되었다고 평가할 근거가 있는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숙의 시기가 빨라졌다는 이유로 보호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 측의 의견이고, 또한 형사 미성년자 나이 하향 조정을 단지 시대와 청소년들의 성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하향 조정을 결정짓는다면 오히려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네, 먼저 저희가 성숙의 시기가 빠르다는 이유로 하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의 발언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아제 인지 발달론이라는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은 만 12세 이후부터는 판단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성숙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 과연 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미성숙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의문이 들고, 또한 이제 낙인 효과와 같이 부정적인 처벌의 부작용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의 입장 요지는 지금도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처벌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상되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추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민법상에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금전적인 배상밖에 받지 못한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다시 언급하자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의 감정도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범들에게 엄벌을 가하는 범위를 확장시켜 실패를 거듭하고 다시 이 연령을 높이는 방법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네, 지속해서 외국의 사례, 그러니까 다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사례를 들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 측의 근거 활용은 저는 좀 비교법적으로 너무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교법적으로 접근할 때는 무조건 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결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과, 원인을 충분히 제시해 주셔야 하지 단순한 국제적 사례만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처벌의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처벌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따라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벌은 형법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 형법의 최종 목표는 여러 번 재차 강조한 바 있지만 응보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우리가 2차 가해를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년범죄는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고의성과 결과 예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조각 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고, 사건 계율을 보면 그 악용하는 소년들은 절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강조하는 바는 충분히 판단 능력을 갖추었고 반성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로서 반성하고 속죄하여 갱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측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희 측에서는 형벌이 모든 상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하향 조정하여 엄벌을 시행하는
나이의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보호 처분을 더욱 다양화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는 왜 고려해보지 않고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하향 조정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형사 이송 제도를 근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소년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소년 범죄자에 대하여 온정주의 대신 엄벌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소년 사건을 소년 법원이 아닌 성인 형사 법원으로 이송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형사 법원으로 이송하거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과 범죄 유형을 개정하여 형사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소년의 최소 연령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차후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도 매우 짧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년에게 제사회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은 교화보다 처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저희 측 역시 가해자, 가해 소년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보호 처분의 실효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보호 처분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1년 이하의 보호 관찰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이 2017년에 90.4%에 달하는 통계 자료가 있고, 만약에 반대 측에서 보호 처분이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나 자료가 없다면 저희 측의 주장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현행 보호 처분 제도는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기준 보호 관찰관 1인이 평균적으로 사건 203개를 감독합니다. 소년원도 가밀화되고 있어서 전체 11개 중 9개가 소년원 학교의 재원생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적 목표에 도달해야 할 보호 처분 제도가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처벌은 또한 처벌의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처벌은 소년법의 궁극적 목표인 교육과 전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하향 조정과 충분히 공존 가능합니다. 조정된 연령 아래에는 그대로 촉법소년 제도를 유지할 것이며 책임성이 인증된 연령대에 대해서는 새로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만 이전과 다른 점입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에 대해서도 처벌과 교육은 병행이 가능하며 공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적 책임 능력이 있고 보호 처분만 시행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연령대에 대해서는 처벌과 개선된 보호 처분이 병존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저희 팀에서 추가적으로 형벌의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은 일시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교육적, 보호적 조치를 통하여 소년의 개별적 문제 해소와 건전 육성 및 갱생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년법의 기본 이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년법의 이러한 기본 이념으로부터 이들을 배제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이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게 되어 전체적인 범죄 수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실패한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원래 16세 미만이었으나 2000년 개정을 통해 현재 14세 미만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일본의 여론이 소년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엄벌화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엄벌 정책을 고수하면서 계속해서 소년의 형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소년 범죄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소년 연령의 인하에 대한 회의론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해서 이러한 점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서 처벌을 더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지금 있는 보호 처분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들과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소년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제도로도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년들도 충분히 소년법의 보호는 받고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하여서 이미 책임성 그리고 판단 능력이 입증된 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보호도 받되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냥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심각한 흉포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외국과 국제적 흐름에 대해서 좀 근거를 들어서 저희를 반박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본은 해당 1990년대에 많은 범죄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연령대에서 특히 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그리고 사카키바라 살인 사건 등 정말 잔혹하고 흉포한 말에 입에도 담기 어려운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은 무시되었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로 일본도 하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동급생 살인 사건, 또 인천 집단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여러 잔혹하고 비상식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 대해서 반대 측이 충분히 고려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만 14세 미만이라는 책임 연령은 단순한 심리학적 요소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심신 발육 과정에서 소년의 특수한 정신 상태와 함께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형사 정책적 고려가 포함되어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개정 논의에 대한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높게 정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과연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이 여러 심리학적 소견과 생물학적 소견에 의해 만 14세 미만, 즉 만 12세 이상에 대해서는 판단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그와 관련해서 형사 정책적 고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정책 고려와 형사 정책은 충분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형사 정책을 고려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권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 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아픔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 처분으로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처벌로서 그것의 보완제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며, 모든 소년을 소년법에 해당하지 않게 해서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피해자의 권리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앞서 말했듯이 피해자의 감정과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 의문점이 드는 것은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하향 조정하는 것 말고 보호 처분을 다양화하거나 다른 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는데, 굳이 나이의 범위를 확장하여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처벌이 소년의 궁극적 목표와 교육에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병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에서는 주어진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반대팀에서는 2분 53초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2분 이내로 발언이 가능합니다. 네,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네. 저희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대 근거로 강력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에 대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심 형사 공판 사건 중 19세 미만자 사건은 3,516건으로 1.4%에 그치고 있으며, 범죄 구성 비율에 근거할 때 19세 미만 소년이 특별히 강력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흉악 범죄를 범하는 소년 중 14세 미만과 14세에서 15세의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거나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6세와 17세, 18세의 점유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14세에서 15세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에 근거할 경우 소년의 강력범죄의 연령대가 명백히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높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 근거 중에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근거들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에 관해 우리와 같이 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40여 개국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앞서 낙인 효과와 처벌의 부정적 기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박탈 처분의 부과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유엔의 협약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들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주제를 통해 말하고 싶은 바는 저희들은 보호처분 및 소년범들을 교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아직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기보다는 이보다 다양한 제도들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들을 개선해 줌으로써 보호 처분을 다양화하고 다른 방안도 실시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팀에서 못한 말씀이나 혹은 보충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반대팀부터 맺은 말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저희들은 형사 미성년자 나이 하향 조정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서 현재 소년 범죄율과 그 흉포와 저연령화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 범죄율, 강력 범죄율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근거로 주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형벌의 효과가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형벌의 최후 수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나이 하향 조정에는 국민들이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한 자극적인 여러 소년 범죄들에 대한 처벌 욕구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 나이 하향 조정으로 형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보호 처분 제도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포함하여 여러 교육적, 보호적 조치들이 동시에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실효성이 확보되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맺은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찬성팀의 맺은 말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저는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과 현재인 2021년을 비교하며 맺은 말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둘러싼 사회, 문화, 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더 이른 시기에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범죄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소년들에게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반면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판단 능력을 갖춘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응보적 정의를 달성함으로써 사회정의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보호라는 단어가 청소년을 괴물로 만든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보호입니까?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제로 찬성 측의 안분지족팀, 반대 측의 청산유수팀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분지족팀, 어떤 선생님을 꿈꾸고 계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리,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뭔가 그렇고 또 네, 저는 국어교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소감 한마디씩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저는 일단 앞서 말했듯이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 입장으로서 이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많은 논의를 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얻어간 게 많아서 지금 너무 기쁩니다. 네, 또 안 들어볼 수 없으니까요. 이메인 학생. 네, 저도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이고 특히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지도교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셨나요,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하트 보내주셨고요. 또 청산유수팀, 이 팀명에 청산유수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잘 풀린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는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기대하세요? 결과는 주어진 대로 만족할 예상입니다. 그렇다는데 언니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어떤 결과 원하세요? 저도 일단 결승까지 올 줄은 몰라서 어떤 결과든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안문지적팀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표현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청산유수팀도 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이나 혹은 관계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조금 전해볼까요? 제가 모르는 점들을 계속 여쭤봤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번 토론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팀의 소감까지 마무리로 들어봤습니다. 금상, 은상 구분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11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 토론대회 금상. 네,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약간 끌어봐야겠죠. 그렇죠. 우선 금상, 은상 수상팀은요.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다음 달에 열리는데요.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네, 그럼 진짜 발표하겠습니다. 제11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 토론대회 금상. 네, 포장고등학교 안분지적팀 축하드립니다. 네, 안분지적팀이 금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자동으로 성서고등학교 청산유수팀이 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역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이번 주제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라는 만큼 이제 입법자의 마음으로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언제서나 항상 내가 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국회의원이 돼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 하며 자료를 찾고 토론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서 사실 조금 당황스럽고 또 많이 기쁘기도 합니다. 저희는 승패를 떠나서 이런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논의했던 내용이 실제 사회에 반영되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